1994년 겨울, 한 중견 도시의 주택가는 평온했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놀고 이웃들이 인사를 나누던 일상의 공간이었죠. 12월의 찬 공기 속에서도 사람들은 연말의 분주함 속에 각자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붕어빵 장수의 고소한 냄새가 골목을 채우고, 저녁이면 집집마다 새어나오는 불빛이 따뜻한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서로의 이름을 알고 아이들의 얼굴을 기억하며 때로는 반찬을 나누는 정이 살아있는 곳이었죠. 낮에는 할머니들이 골목 어귀에 모여 수다를 떨고, 저녁이면 퇴근한 아버지들이 동네 슈퍼 앞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한 집에서 나온 희미한 불빛이 이 모든 평온을 산산조각 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불빛은 새벽 2시가 넘도록 꺼지지 않았고, 커튼 사이로 비치는 그림자는 평소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봤을 수도 있었지만 추운 겨울밤에 남의 집을 들여다볼 이유는 없었겠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것이 궁금한 Y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994년 12월 16일, 한 중견도시 주택가에서 30대 여성 김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지역의 한 대형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였고, 결혼 3년 차에 평범한 주부이기도 했습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그녀는 뛰어난 실력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신뢰받는 강사였습니다. 남편은 중견 무역회사의 과장으로 사건 당시 일본 오사카로 출장을 갔던 상황이었습니다. 집에는 김 씨 혼자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웃들은 평소와 다름없던 그날이 어떻게 비극으로 끝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장에는 외부 침입의 흔적이 뚜렷했고, 집안은 심하게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거실의 가구들은 뒤집어져 있었고, 서랍들은 모두 열려 있었으며, 옷장 속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부엌의 찬장까지 열려 있었지만 그 안에 그릇들은 그대로였습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귀중품이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현금 50만 원이 든 지갑, 결혼기념일에 받은 1돈짜리 금목걸이, 그리고 당시로서는 고가였던 일제 비디오 카메라까지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72시간 전부터의 타임라인을 세밀하게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김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새벽 5시 30분경 그녀의 집에서 불이 켜진 것을 봤다고 합니다. 평소 7시에 일어나던 그녀가 왜 그날따라 일찍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전 7시, 그녀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고, 같은 시간 출근 준비를 하던 옆집 주민과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주민의 기억에 따르면 김 씨의 얼굴이 다소 부은 것 같았고 피곤해 보였다고 합니다. 어제 잠을 못 주무셨나 봐요라고 물었더니 글쎄요, 요즘 좀 그래요라는 애매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전 9시, 김 씨는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학원 경비원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9시 3분에 출입카드를 찍었습니다. 평소보다 약간 늦은 시간이었지만 첫 수업이 10시였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강사 휴게실에서 그녀는 동료 강사 박모 씨와 대화를 나눴는데 주로 학원 커리큘럼 변경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박 씨는 김 씨가 평소보다 예민해 보였다고 기억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이런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맥상 학원 일에 대한 회의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의미였을 수도 있다고 박 씨는 증언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김 씨는 3개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업은 평소와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고등부 학생 한 명이 김 씨가
수업 중간에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라고 물었더니 미안 잠시 딴 생각했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인 오후 1시. 김 씨는 학원 근처 김밥집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김밥집 주인의 기억에 따르면 그녀는 참치김밥 한 줄을 주문했지만 절반도 먹지 못하고 남겼다고 합니다. 입맛이 없으세요라고 물었더니 요즘 좀 그래요라고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오후 2시 김 씨는 학원으로 돌아와 학부모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 대상은 중학생 아들을 둔 최모 씨였는데 아이의 성적 향상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최 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 씨는 평소처럼 성실하게 상담을 진행했지만 중간에 핸드폰을 여러 번 확인했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는 것이죠. 상담이 끝날 무렵 김 씨가 혹시 오늘이 며칠이죠라고 물었는데 달력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런 질문을 해서 이상했다고 최 씨는 기억했습니다. 오후 4시 김 씨는 예정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원래 저녁 7시까지 수업이 있었지만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며 대체 강사를 요청했습니다. 학원장은 평소 성실한 김 씨의 요청이라 흔쾌히 허락했다고 합니다. 퇴근하면서 김 씨는 동료 강사에게 내일 못 오게 되면 이 자료 좀 전달해 줄래요라는 부탁을 했는데 그 동료는 농담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일종의 신호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 동료의 뒤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12월 14일 수요일 사건 이틀 전의 기록입니다. 오전 8시 김 씨는 동네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접수 기록에 따르면 두통과 불면증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증상으로 진단하고 가벼운 신경안정제를 처방했습니다. 진료 시간은 약 15분이었는데 김 씨가 최근에 이상한 일이 있었느냐는 의사의 질문에 글쎄요, 그냥 일상적인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병원을 나온 김 씨는 바로 약국에 들러 약을 조제받았지만 나중에 집에서 발견된 약봉지를 보면 약을 거의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전 10시 김 씨는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통장 정리와 함께 30만 원을 인출했는데 은행원의 기억에 따르면 혹시 정기예금 해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약하지는 않았고 그냥 물어본 거예요라며 웃었다는 것입니다. 오전 11시경 김 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기록상 17분간 통화했는데 남편의 증언에 따르면 주로 출장 준비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다만 통화 말미에 김 씨가 당신이 없으면 좀 무서워라는 말을 했는데 평소 독립적인 성격의 아내답지 않아 의아했다고 남편은 기억했습니다. 오후 2시 김 씨는 대형마트를 방문했습니다. 구매 목록을 보면 라면빵, 우유 등 간단한 식료품과 함께 손전등 건전지, 그리고 현관 보조 자물쇠를 구입했습니다. 특히 보안용품을 산 것이 눈에 띄는데 계산대 직원은 김 씨가 요즘 도둑이 많다면서요라고 물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오후 4시 김 씨는 집으로 돌아왔고 이후 저녁까지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저녁 7시경 김 씨의 집에서 TV 소리가 들렸고 9시경에는 전화벨 소리가 여러 번 울렸다고 합니다. 12월 15일 목요일 사건 하루 전입니다. 이날의 기록은 특히 중요합니다. 오전 6시 김 씨는 또다시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부터 세탁기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의 증언이 있습니다. 오전 7시 30분 김 씨는 남편을 역까지 배웅했습니다. 택시 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남편이 잘 있어 모레 저녁에 볼게라고 했을 때 김 씨가 남편의 손을 평소보다 오래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꼭 조심해서 다녀와요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는 것도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오전 9시 김 씨는 학원에 출근했습니다.
이날따라 그녀는 정장 차림이었는데 평소 편한 옷차림을 선호하던 그녀로서는 이례적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오늘 특별한 일 있어요라고 물었지만 그냥 기분 전환이라고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전 수업을 진행하면서 김 씨는 학생들에게 여러분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해요. 세상이 그리 안전하지 않거든요라는 말을 했는데 영어 수업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라 학생들이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 김 씨는 학원을 나와 공중전화를 사용했습니다. 학원 앞 공중전화에서 그녀를 본 행인의 증언에 따르면 통화하면서 계속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통화를 마친 후에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후 1시 30분 김 씨는 학원으로 돌아와 원장실을 찾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며칠 휴가를 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원장이 이유를 묻자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후 3시 김 씨는 조퇴를 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였지만 동료들이 보기에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학원을 나서면서 김 씨는 경비원에게 혹시 최근에 학원에 이상한 사람이 찾아온 적 있나요? 라고 물었는데 경비원은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오후 4시 김 씨는 미용실을 방문했습니다. 미용실 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김 씨가 그날 유독 수다스러웠다고 합니다. 최근 이사 온 이웃 이야기, 남편의 출장 이야기, 그리고 혹시 이 동네에서 이상한 일 들은 거 없으세요라는 질문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저녁 6시 김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녀의 행적이 다소 불분명해집니다. 이웃들의 증언이 엇갈리기 시작하는 것도 이 시점부터입니다. 한 이웃은 저녁 7시경 김 씨가 누군가와 현관 앞에서 대화하는 것을 봤다고 하지만 맞은편 집 주민은 그 시간 김 씨의 집은 조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8시경에는 김 씨의 집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과 조용했다는 증언이 공존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12월 16일 금요일, 바로 사건 당일의 아침입니다. 오전 7시, 김 씨는 동네 빵집을 방문했습니다. 빵집 주인의 기억에 따르면 그녀는 식빵 한 봉지와 우유를 구입했는데 오늘따라 일찍 나오셨네요라는 인사에 잠이 안 와서요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평소 현금을 주로 쓰던 그녀가 그날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는 것입니다. 현금이 떨어졌나 봐요라는 빵집 주인의 말에 김 씨는 그저 애매하게 웃기만 했다고 합니다. 오전 9시 김 씨는 집에서 나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전화카드를 구입했는데 5만 원짜리 고액 카드였다고 합니다. 해외 전화라도 하시나 봐요라는 농담에 김 씨는 뭐 그런 셈이죠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오전 10시 김 씨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평소 운동을 즐기지 않던 그녀의 산책은 이웃들에게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계속 뒤를 돌아보며 털었다는 목격담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김 씨는 집으로 돌아왔고 이후 오후 2시까지 집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간 동안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오경 그녀의 집에서 진공청소기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의 증언이 있습니다. 오후 2시 김 씨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마트 직원의 기억에 따르면 그녀는 저녁 식사 재료와 함께 와인 한 병을 구입했습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던 그녀가 와인을 산 것도 의외였지만 손님 오시나 봐요라는 질문에 글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라는 모호한 대답을 했다는 것이 더욱 이상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계산대에서 김 씨는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을게요라는 말을 했다고 마트 직원은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어떤 준비를 한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김 씨는 장을 본 물건들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매물 광고를 들여다봤다는 목격담이 있습니다. 부동산 직원이 들어오셔서 보시죠라고 했지만 김 씨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라며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오후 4시 김 씨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옆집 주민이 목격했습니다. 그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김 씨가 현관문을 열기 전에 한참 동안 주변을 살폈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는 것이죠. 집에 들어간 약 1시간 동안 김 씨의 집에서는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래식 음악이었는데 평소보다 볼륨이 컸다고 이웃들은 기억했습니다. 오후 5시 30분경 음악이 갑자기 멈췄고 이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녁 6시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맞은편 집 주민은 김 씨의 집 초인종이 여러 번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짧게 1번, 그 다음은 길게 2번, 마지막으로는 연속으로 여러 번 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녁 6시 30분, 2층에 사는 주민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김 씨의 집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안에서 TV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저녁 7시 뉴스 시간이었고 앵커의 목소리가 김 씨의 집에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웃 한 명은 같은 시간 김 씨의 집 창문에 비친 그림자를 봤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2 사람의 그림자였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은 다른 목격자들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고 그 이웃도 확실하지는 않다고 번복했습니다. 저녁 7시 30분 김 씨의 집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유리컵이나 접시가 떨어지는 소리 같았다는 것인데 이 역시 한 명의 증언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건 무엇일까요?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의 3시간 동안 김 씨의 집 주변에서는 여러 이상한 일들이 목격되었습니다. 우선 8시 15분경 편의점 CCTV에 김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잠깐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확실하지 않았고 편의점 직원도 그 시간에는 손님이 없었다고 증언에 의문이 더해졌습니다. 8시 30분 한 이웃이 김 씨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현관문이 완전히 열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신발장이 보일 정도로 열려 있었는데 집 안은 어두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해 그냥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9시경 김 씨 집 뒤편 골목에서 수상한 인물이 목격되었습니다. 동네 고양이에게 밥을 주러 나온 한 주민이 봤는데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담벼락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키는 170cm 정도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민과 눈이 마주치자 담배를 버리고 빠르게 골목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9시 30분 김 씨의 집에서 다시 TV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계속 돌리는 것 같았다는 이웃의 증언이 있습니다. 뉴스, 드라마, 광고 소리가 뒤섞여 들렸다는 것입니다. 10시경 2층에 사는 주민이 아래층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연속으로 2번 났는데 가구를 옮기는 소리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같은 시각 맞은편 집에서는 김 씨의 집 거실 불이 꺼졌다가 켜지기를 반복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전기 고장인가 싶었지만 다른 집들은 멀쩡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0시 30분 한 택시 기사가 김 씨네 골목 입구에서 승객을 내려주면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누군가 김 씨네 집 대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택시 불빛에 놀란 듯 급히 뒤돌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11시 본격적으로 목격 증언들이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목격자인 박모 씨는 11시 15분경 낯선 남자가 골목을 서성이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검은색 잠바에 회색 운동화, 검은색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다는 상세한 묘사를 했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마른 체격이었고 한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김 씨네 집 앞을 2번 지나갔고 세 번째는 아예 멈춰 서서 대문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박 씨가 창문을 열고 누구 찾으세요라고 묻자 그 남자는 아무 대답 없이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건너편 집에 사는 이 모 씨는 완전히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불면증으로 TV를 보다가 11시부터 자정까지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는데 골목은 완전히 조용했고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녀는 박 씨가 창문을 열고 소리친 것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증언의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 경찰은 현장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골목의 구조상 박 씨 집에서는 보이는 각도가 이 씨 집에서는 완전한 사각지대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가로등의 위치와 전봇대가 만들어내는 그림자 때문에 같은 공간도 다르게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시 30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담배를 사러 나왔다가 희귀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김 씨네 집 방향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것을 봤는데 너무 빨라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편의점을 지나쳐 큰 길로 나갔고 곧이어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량 번호나 차종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1시 45분, 김 씨 집 옆집 주민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 씨네 집에서 낮은 신음 소리 같은 게 들렸다는 것인데 TV 소리인지 사람 소리인지는 구분이 안 됐다고 합니다. 자정을 전후한 시간, 더욱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2시 10분, 동네 편의점 CCTV에 또다시 수상한 인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성으로 보이는 인물이었는데 긴 코트를 입고 얼굴을 가린 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방향은 김 씨네 집 쪽이었지만 그 인물이 실제로 김 씨네 집에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2시 30분, 2층 주민이 또다시 아래층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언가 끌리는 소리였는데 무거운 가구를 옮기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이사를 할 리는 없고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확인하러 내려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벽 1시, 김 씨네 집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TV 소리도 불빛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1시 30분경 김 씨네 집 뒤편 골목에서 고양이를 찾던 한 주민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김 씨의 집 뒷문 근처에 누군가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담배를 피우며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민이 다가가려 하자 그 사람은 담배를 버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그 자리에서 발견된 담배꽁초는 수입 담배였고 이는 현장에서 발견된 다른 담배꽁초들과 같은 브랜드였습니다. 새벽 2시, 마지막 목격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손님을 태우러 그 동네에 왔다가 김 씨네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정차해 있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시동은 꺼져 있었지만 뒤상등이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번호판은 다른 지역 번호였는데 정확한 번호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약 10분 후 다시 그곳을 지나갔을 때는 차가 사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김 씨는 발견되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나오지 않은 김 씨를 걱정한 학원 동료가 집을 방문했고 초인종을 여러 번 눌러도 응답이 없자 열려있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난장판이었고 김 씨는 거실, 소파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경찰관의 기록에 따르면 집안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부엌과 화장실은 손대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침실은 어질러져 있었지만 다른 방들은 평소 그대로였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 씨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침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2847-1539-776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디데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제 끝이 보인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필적 분석 결과 김 씨의 글씨였지만 평소보다 매우 급하게 쓴 것으로 보였습니다. 종이에는 볼펜을 강하게 누른 흔적이 있었고 마지막 문장은 미완성인 채로 끝나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라고 시작하는 문장이었는데 그 다음이 무엇인지는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담배꽁초였습니다. 총 5개의 담배꽁초가 발견되었는데 3개는 집 밖에서 2개는 집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같은 브랜드의 수입 담배였고 필터 부분에 특이한 무늬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담배는 면세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것이었고 국내에서는 매우 구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감식 결과 담배꽁초 중 하나에서 부분적인 지문이 발견되었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지문은 없었습니다. 또한 담배꽁초 하나에서는 립스틱 자국이 발견되었는데 김 씨가 사용하던 립스틱과는 다른 색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와인잔과 와인병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고 하나에는 와인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김 씨의 지문이 있는 잔이었죠. 다른 잔은 비어 있었고 알 수 없는 사람의 부분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와인병은 절반 정도 비어 있었고 병목 부분에서도 김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와인병 라벨이 일부 찢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와인의 종류를 숨기려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김 씨의 핸드백에서 발견된 여러 메모들이었습니다. 목요일 8시 약속 지킬 것이라는 메모 외에도 3번 버스 정류장, 파란 대문집, 절대 혼자 가지 말 것 등의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필체는 모두 달랐고 종이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이 메모들이 언제 작성된 것인지 서로 연관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절대 혼자 가지 말 것이라는 메모는 김 씨 자신의 필체였는데 스스로에게 쓴 경고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불분명했습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 전화통화 기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김 씨의 집 전화로는 총 12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8통의 전화가 나갔습니다. 특이한 점은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중 4통은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것이었고 2통은 김 씨가 공중전화로 건 것이었습니다. 통화 시간을 보면 대부분 1분 미만의 짧은 통화였지만 저녁 6시 17분에 김 씨가 건 전화는 12분간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화의 수신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증거는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김 씨의 것이 아닌 긴 머리카락 2가닥이 거실 소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염색된 갈색 머리였는데 김 씨는 검은 머리였습니다. DNA 검사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정확한 심원 확인은 불가능했지만 여성의 머리카락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현관 매트에서도 김 씨의 것과 다른 신발 자국이 발견되었는데 사이즈 260mm 정도의 운동화 자국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증거는 김 씨의 옷차림과 소지품이었습니다. 그녀는 외출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화장도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준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목 시계는 11시 47분에 멈춰 있었고 목걸이는
끊어진 채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발견되었는데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주소는 김 씨가 살던 도시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이었고 확인 결과 빈 창고였습니다. 왜 김 씨가 그 주소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미스터리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추가적인 사실들도 있었습니다. 김 씨가 인출한 30만 원 중 10만 원이 사라진 것은 앞서 언급했지만 조사 결과 그녀가 사건 일주일 전부터 매일 조금씩 현금을 인출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총액은 약 100만 원에 달했는데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 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여행 가방을 자세히 조사한 결과 옷가지들이 모두 여름옷이었다는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12월 겨울에 여름옷을 준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김 씨의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도 흥미로웠습니다. 당시는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한 시절이었는데 김 씨는 PC 통신을 활발히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디로 접속 기록을 추적한 결과 사건 전 한 달간 특정 게시판에 자주 접속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게시판은 미스터리 사건 사고 관련 게시판이었고 김 씨는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여러 번 읽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직접 글을 쓴 기록은 없었습니다. 주변 인물들에 대한 재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일본 오사카의 호텔에 투숙 중이었고 사건 당시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남편이 출장 중 김 씨에게 단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소 출장 때마다 매일 전화했던 것과는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 맞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다니던 학원의 원장에 대한 조사도 있었습니다. 원장은 50대 남성으로 김 씨를 매우 아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원장이 김 씨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조퇴나 휴가를 요청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만나 상담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사건 당일 가족들과 함께 있었고 알리바이는 확실했습니다. 다만 원장의 차량이 사건 전날 김 씨네 동네에서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있었지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학원 동료 강사들 중에서도 의심스러운 인물이 있었습니다. 김 씨보다 후배였던 한 여성 강사는 김 씨와 경쟁 관계에 있었고 승진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강사는 김 씨가 실종된 후 그 자리를 대체했고 나중에는 정식으로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사건 당일 다른 지역에서 친구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결혼식 사진과 하객 명단에서 그녀의 이름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웃들 중에서도 재조사 대상이 있었습니다. 2달 전 이사 온 옆집 가족은 40대 부부와 중학생 아들이었는데 층간소음 문제로 김 씨와 작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김 씨에게 거친 말을 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이 가족은 친척 집에 가 있었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중학생 아들이 평소 김 씨를 자주 쳐다봤다는 다른 이웃의 증언이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의심할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수사가 난항을 겪자 경찰은 프로파일러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시도였습니다. 프로파일러는 현장 분석을 통해 몇 가지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이 사건은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이 지나치게 어지러운 것은 가해자가 패닉 상태였음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가해자는 김 씨와 면식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제 침입의 흔적이 명확하지 않고 김 씨가 외출복을 입고 있었던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가해자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이 수색된 듯한 모습이지만 귀중품은 그대로인 것으로 보아 돈이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넷째, 현장에 여성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카락과 립스틱 자국이 이를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공범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른 시점에 방문한 사람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프로파일러는 또한 김 씨의 행동, 패턴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사건 전 일주일간 그녀의 행동은 명백히 평소와 달랐습니다. 불안해하고 경계하며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어떤 위협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왜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프로파일러는 김 씨가 누군가를 보호하려 했거나 혹은 스스로 해결하려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제보들이 들어왔습니다. 한 택시 기사는 사건 며칠 전 김 씨를 태운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목적지는 시외 버스 터미널이었는데 김 씨는 차에서 내린 후 터미널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택시를 잡아 타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를 마중 나갔다가 만나지 못한 것 같았다고 택시 기사는 기억했습니다. 또 다른 제보자는 김 씨가 사건 일주일 전 전당포를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맡기거나 찾지는 않고 그냥 둘러보기만 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한 미용실 직원은 김 씨가 평소와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제보했습니다. 혹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농담처럼 던진 질문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의미심장했다는 것이 그 직원의 생각이었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김 씨가 자주 전화카드를 구입했는데 항상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기억했습니다. 특히 고액권 전화카드를 선호했는데 해외 전화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은 김 씨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쳤습니다. 그녀가 대학 시절 잠시 휴학했던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2학년 2학기에 갑자기 휴학했다가 1년 후 복학했는데 휴학 사유는 개인 사정으로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동기들을 수소문한 결과 김 씨가 그 시기에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한 친구는 김 씨가 스토킹을 당했다고 들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김 씨가 과거는 묻어두고 싶다고 자주 말했다고 기억했습니다. 김 씨가 첫 직장을 그만둔 이유도 조사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결혼 준비였지만 실제로는 직장 내 문제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한 전 동료는 김 씨가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지만 확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 인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김 씨의 퇴사 전후로 또 다른 직원 한 명이 갑자기 퇴사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의 행방은 묘연했고 연락처도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의 환경입니다. 김 씨가 살던 집은 골목 안쪽에 위치해 있었고 앞집과 옆집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뒤편으로는 작은 공터가 있었고 그 너머로는 야산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상 집 앞쪽으로는 이웃들의 시선이 있었지만 뒤편으로는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뒤편 공터에서는 발자국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발견되었지만 오래되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야산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이 있었는데 이 길을 통하면 큰 길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날씨 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은 구름이 많고 안개가 짙었던 날이었습니다. 특히 저녁부터 자정까지는 시야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기상청 기록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엇갈리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또한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늦게까지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말을 앞두고 술자리가 많아 정확한 목격이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건이 장기 미제로 남으면서 여러 가설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김 씨가 과거에 알던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그것이 현실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학 시절 스토킹 피해, 첫 직장에서의 문제 등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김 씨가 우연히 어떤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위험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PC통신에서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글을 자주 읽은 것이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김 씨가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정체불명의 전화들, 설명되지 않는 현금 인출, 여행 가방의 여름옷 등이 이를 암시했습니다. 네 번째 가설은 관계없는 제3자에 의한 무작위 범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장의 여러 증거들과 맞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가설은 김 씨가 누군가를 도우려다가 휘말렸다는 것입니다. 절대 혼자 가지 말 것이라는 메모가 이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팀은 이 모든 가설을 검토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는 희미해지고 목격자들의 기억은 변했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처음 증언을 번복했고 새로운 목격자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언론은 초기에 큰 관심을 보였지만 점차 다른 사건들에 묻혀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가족들에게는 끝나지 않은 악몽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첫째, 초동 수사의 미흡함이었습니다. 현장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초기 증거 수집에 허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현장에 너무 많은 사람이 출입하면서 중요한 증거가 훼손되었습니다. 둘째, 과학수사, 기법의 한계였습니다. DNA 분석, CCTV 분석 등 현재는 기본적인 수사, 기법들이 당시에는 불가능했거나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셋째, 목격자, 진술 관리의 문제였습니다. 체계적인 진술 기록과 교차 검증 시스템이 부재했습니다. 넷째,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부재였습니다. 김 씨가 사전에 위협을 느꼈다면 그것을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다섯째, 언론 보도의 문제였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루머가 사실처럼 보도되면서 수사에 혼선을 주고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입혔습니다. 여섯째, 지역 사회 안전망의 부재였습니다. 이웃 간의 소통과 지역 방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여러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장 보존과 증거 수집에 대한 매뉴얼이 강화되었고 과학수사, 기법 도입이 가속화되었습니다.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이 신설되었고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역 단위 방범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CCTV 설치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김 씨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건은 지역의 미스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때때로 새로운 제보가 들어오고 재수사 요구가 있었지만 결정적인 돌파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더 복잡한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추측만 무성할 뿐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김 씨의 가족들은 진실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세월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일상의 안전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도 위험은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의 안전의식과 사회적 안전망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수사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넷째,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진실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1990년대 중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전통적인 공동체는 해체되고 개인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개인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그리고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김 씨 사건은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에 발생한 비극이었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미해결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중요성도 보여줍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들이 있고, 그것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정의는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 진실은 어떻게 밝혀져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비극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김 씨 사건을 다시 돌아보면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일기장의 숫자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와인을 함께 마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김 씨가 준비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마도 영원히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우리를 더 나은 사회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것이 궁금한 Y 채널은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다음 장면을 여는데 힘이 됩니다. 그것이 궁금한 Y와 함께 해주세요. 1994년 그 겨울밤, 한 평범한 여성의 삶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흔적들은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진실은 안개 속에 묻혔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날 밤의 진실은 여전히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김 씨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